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태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외환전문역 2종의 외환 관련 여신 핵심 종합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도 할 텐데요. 문제풀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마지막에 한번 드릴 텐데, 이 외환전문역 시험의 어떤 구성과 외환 관련 여신의 비중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과목 수출 업무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규칙이 제 2과목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 과목인 외환 관련 여신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목의 구성을 좀 보자면,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백의 말씀을 드릴게요. 무역금융 첫 번째. 이 외환 관련 여신의 구성입니다. 구성. 무역금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금융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제도인데, 내국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구매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같이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이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어음 하고요. 외화대출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무역어음은 거의 이제 사장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하나의 이제 또, 과목의 주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외화 지급 보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화 지급 보증은 상업신용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스탠바이 C라고 하는데, 이제 보증신용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디맨드 개런티 내지는 뱅크 개런티라고 하는 그 청구 보증, 은행 보증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게 외국환 회계라는 과목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크게는 5개. 전체 지금 이 중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목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연수원의 외환 관련 여신 총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과목 간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문항 출제 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교과목 내용이 좀 적은 부분이라면 그만큼 이제 금액이 문항 출제 수가 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외환 관련 여신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교재 구성 아니면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등의 어떤 비중 등으로 따져볼 때는 중요한 과목은 첫째 이거 하고요, 무역금융하고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20문항을 쪼갠다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을 보셨던 저희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략 여기에서요 5에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화 지급 보증 쪽에서도요 한 5에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쪽에서요 3 내지는 4문항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외국환 회계에서요 3 내지는 4문항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화대출 쪽에서 한 2문항 정도. 무역어음 쪽은 이 교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역어음 제도는 사실은 사장화된 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수출하는 기업한테 지원하는 여신이 무역금융이라고 본다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신은 지금은 여기 있는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여신 제도를 통해서 지원이 거의 100%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역어음을 빼고 나면 이제 이 정도 비중이 되지 않겠느냐. 합쳐보면 대략 1에서 한 20문항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보신 분들한테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문항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 후배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 시험제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도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씩은 과목별로 나와야 되겠구나, 나와야 되겠구나 가지고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제 1과목인 수출입 업무, 수출신문과의 수출입 업무 이 과목은요, 교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과목도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수출입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하나의 거래를 본다면 한쪽은 파는 사람이고 한쪽은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수입 쪽에도 또 나오게 되고 뭐 수출 실무 쪽에도 다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을 이제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또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재 범위가 좀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목은 외환 관련 여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교재는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죠? 두께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연수원 총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 자격 시험 준비 도서인. 그런데 말이에요. 이 외환 관련 여신 금융연수원 총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무역금융제도와 관련해서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규정. 그러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과 운용 절차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서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양식, 서양식. 서양식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화 지급보증 같은 경우에는요. 또 뭐 또 들어가 있냐면요. 지급보증, 샘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행이 될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문구를 담고 발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샘플들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이요. 이 양이 그렇게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제외를 해놓고 본다면, 사실은 교재 두께만큼의 학습 분량은 안 돼요.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핵심 포인트가 뭔가를 아는 게 사실은 이 과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핵심 종합 이론 강의 오늘 지금 이 시간 진행하는 이 과목 강의를 통해서 한 5 내지는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차시에 걸쳐서 과목별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리면서 이 부분은 특히 좀 중요합니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인지를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잘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그 내용을 저 학습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학습 리뷰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무역금융이나 아니면 로컬 쪽에서는요 계산을 하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계산기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시험을 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의 구성 그리고 출제 문항의 비중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교재의 내용이 우리가 굳이 시험만을 본다면 보지 않아도 될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분량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과목이다. 그런데 과목의 수는 많다. 그래서 과목별로 출제 문항 어떤 비중을 고려하셔가지고 학습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외환 전문역 2종인 이 과목 외환 관련 여신의 핵심 종합 이론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과목인 무역금융서부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여신제도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면요, 물품 및 용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수출입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 그러한 그 수출과 관련된 그 기업 등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수출용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국내 내지는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외환여신 과목인데요. 원화로 여기도 별표 지원하는 단기금융제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뭐냐면요.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무역금융의 근거 규정은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및 운용 절차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그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뭐 했었냐면요. 무역금융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여신 지원,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외국한 은행이 그 자금을 받아다가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근데 한국은행에서 각 외국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총액은 그러니까 미리 캡을 씌워놓고 정해놓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제 외국한 은행별로 이렇게 자금을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근거 규정의 기본명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운용 세칙 및 운영 절차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뀌었다.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안에는요, 총 과목이 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여신제도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 자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출 관련 기업한테.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올 때 그걸 차입받아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각 기업들을 직접 지원을 이제 안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뿌려줄 때 말이에요. 나눠준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반대로 각 개별 외국환은행들이 이제 차입받아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입받아 올 때 금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뭐 지금대로 한다 그러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기준금리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수출 기업들은 좀 더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금융은요. 자,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겠는데요. 원화로 지원하는 단계금융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무역금융을 정의하자면 뭐냐? 무역어음 대출입니다. 무역어음 대출. 원화로 지원하는 무역어음 대출이 바로 무역금융이에요. 이게 무역금융입니다. 그런데 무역금융을 지원하다 보면은요, 요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무역금융의 융자금 종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융자금 종류에 보면 용도별 금융, 포괄금융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용도별 금융의 지원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보시면 관련된 지급보증, 즉 수입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들의 지급보증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저희는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무역금융은 바로 이런 것이다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을 좀 볼까요? 저희가 그 수출이 제1과목 수출 업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수출하는 업무 추심전 매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객이 수출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당 수입국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국에서의 선적을 완료하고 배에 실어놓고 그리고 선박회사의 선장이 발행해주는 선화증권과 상업송장, 뭐 포장명세서 등등을 거기다 이제 어음이 발행이 되는 조건이라면 환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 거래에 외국하는 은행인 매입은행 앞으로 제시하면 그 매입은행이 상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를 보내서 돈을 회수하면 돼. 대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상대 개설은행 앞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환어음을 사주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추심전 매입거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거래도 매입은행이 수출사에게 지원해주는 여신제도인데요. 수출 관련 여신제도인데 이거는요. 선적후 지원 여신이라고 저희가 흔히 통칭을 해요. 그러니까 수출할 물건이 배에 실린 다음에 여신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역금융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선적 전 지원 여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여신이냐면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지금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여신 제도가 바로 무역금융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배에 실리기 전에 여신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적전 지원 여신 제도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요, 담보가 부족한 수출 기업들이 만약에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을 융자 지원 받고자 할 때, 그러니까 담보가 부족하니까, 뭐 담보될 만한 거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딜 가냐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가지고요, K슈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그러는데요. 수출하는 추심전 매입 관련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하면은 보증서는 종류가 딴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출신용, 그러니까 공사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의 제목이요. 수출신용 보증 괄호 열고 선적 후 이렇게 발급해줘요. 그런데 무역금융 관련 보증서는요. 괄호 열고 여기 뭐라고 적히냐면 선적 전 보증서다라고 공사에서 보증서가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무역금융은 선적전 지원 여신이다. 그리고 수출하는 추심전 매입은 선적 후 지원 여신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근거해서. 맞죠? 저금리 차입을 받아가지고 업체에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무역금융 융자금 종류 시간에 자세히 상세히 나올 내용인데요. 융자금 종류는 제가 용도별 금융과 포괄 금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특히 용도별 금융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수출기업한테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업체가 달라고 하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생산 단계별, 그다음에 자금을 소요를 하는 시기별로 구분해서 지원해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융자금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역금융 다음에 이 과목의 두 번째가 내국신용장 구매항해서 제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내국신용장 제도는요, 별도의 여신제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국신용장 제도는요, 무역금융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융자취급은행은 다른 데는 안 되고요. 뭐 외국하는 내용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무역금융제도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역금융 융자 대상 기업은 어떨까? 무역금융 융자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냐? 일단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칭을 했는데 수출 계약서를 받고 물품 내지는 건설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수출 계약서는요. 수출 신용장 우리 S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포함되고요. 뭐 DP, DA 등의 수출 계약서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출 관련 계약서 등 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요. 무역금융 융자수혜 대상 기업은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 직접 수출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쵸? 수출 신용장이나 수출 계약서를 받고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무역금융 제도에서는요,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냐면, 수출을 할 기업한테 자기가 만든 물건을 공급해주는 기업. 또, 융자 대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회사의 명의로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직접 수출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물건을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한테 공급을 해서 그 공급받은 기업이 수출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무역금융제도의 지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그다음에 국내 수출산업 활성화,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라고 하는데 나도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 회사도. 그래서 직접 수출은 안 해도 우리 회사 명으로 직접 수출 안 해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한테 수출할 물건을 공급해 주는 기업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들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켜준다.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내 공급 기업이라고 해요. 국내 공급 기업. 그러니까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요 국내 수출하는 기업한테 수출할 물건을 내가 공급했다. 내 이름으로 직접 수출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서 공급받은 기업이 수출해서 외화 획득을 했다. 그럼 나도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러한 국내 공급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거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긴데요. 별표.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되냐면 이 국내 공급 기업들에게는요. 내국 신용장, 저희가 로컬LC라고 하는데요. 내국 신용장을 받고 물품을 공급한 기업 1번입니다. 첫째, 내국 신용장을 받고 물건을 공급한 기업 하나. 두 번째, 구매 확인서를 이용해서 구매 확인서를 받고 물건을 공급한 국내에 공급한 기업. 요거 딱 두 가지만 해당이 돼요. 다시 한번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융자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조달받은 물품을 국내의 또 다른 수출을 최종적으로 수출할 기업한테 공급해주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해지는 물품을 공급해주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직접 수출을 안 하지만 무역금융 융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국내 공급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거래가 어떤 거래를 통한 거래였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국 신용장을 받고 물건을 공급한 기업,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받고 물건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한테 공급한 기업, 또 융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제가 별표 쳤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도 융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수출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컬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 공급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도 당연히 무역금융 융자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나머지 기업들도 융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별표 3개. 무조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성격의 여신 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저금리 자금 지원.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적전 지원 여신이다. 수출 물품의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제조, 가공비용 등등을 지원해주는 게 무역금융이잖아요. 그죠? 원화로. 아무리 수출해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안 돼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다 별표 3개 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무역금융 제도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강한 어조로 제 표현을 쓴다면 중개무역자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개무역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리 수출해도 이 수출이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이었다. 그러면 무역금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개무역은 무조건 안 됩니다. 중개무역이 뭐예요?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여기 미국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요. 중국 친구들한테 물건을 사요. 100원 주고요. 이거를 미국 친구들한테 150원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물건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요.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요.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개, I. 이거는요, 중개입니다. 중개.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고자, 매매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나는 두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연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수수료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에 있는 이 기업이요, 무역거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수입을 하고 내 이름으로 수출을 하는데 다만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간다. 그리고 나는 50원의 중개 차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한 것이다. 바로 이게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올 텐데요. 설명이 나올 텐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개무역은 무조건 안 돼요.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뭐냐면요. 무역금 융자 수혜 기업을 수출하는 기업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내지는 국내 공급 기업. 그런데, 이 물건이 무역금이라는 제도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하고 나서 이제 외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게 큰 전제 조건이 하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리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해당 물품이 제조,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그게 원자재 단계가 됐든 아니면은 완제품 생산 단계가 됐든 어쨌거나 물품 제조 과정 전체 다 100%이든 아니면 그중 일부분이든 반드시 국내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생산 부가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라도 좋아요. 100% 국내 노동자들이 수출용 물품을 생산해내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국내 노동자들이 생산에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생산 부가가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국내 경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무역금융 지원 취지에 맞는데 중개무역은 뭐냐면 수출을 통해서 중개 차익을 얻는 거래는 맞지만 이 물품, 수출용 완제품
결국은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 넘긴 이 물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100% 다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국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한 바가 없고 누가? 중국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무역이죠. 무역금융임자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실적 모두 다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개무역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